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보건의료 뒷얘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청년의사신문 양강모 편집국장님, 네. 경희대 의대 박재현 교수님,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총무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이 3회째인데 어떠신지 소감. 우리가 3회까지 갈 줄은 알았어요. 최소 5회는 갈 줄 생각했는데. 그럼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됩니다. 저희가 녹음실도 마련했기 때문에 본전법을 내면 올 연중엔 쭉 가야 됩니다. 좀 어떠세요?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팬기자다 보니까 마이크 앞에 대고 말하는 게 참 어색하거든요. 익숙해지는 건 뭐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듣는 분들이 여전히 어떻게 들으실까, 그게 참 저는 계속 그렇죠.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악평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들 좀 리뷰를 써주셔야 이게 발전을 하든 아니면 오해만 하고 내리든 그럴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 반응은 내용 괜찮다 라는 반응이 저는 진짜로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직접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앞에 두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 이게 너무 어렵고 좀 재미없다 그런 얘기는 안 듣나요? 내용이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얘기는 사실 좀 들었어요. 타겟이 좀 애매하다. 일반인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뭐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이걸 들으시는 일반인들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가 그냥 제 나름대로는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편 들어가지고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임상의사가 아니라 가지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게 양쪽에서 그냥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안 하나요? 네. 하세요. 저만 아는데. 네,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총무입니다. 네. 어디 뭐 정치판에 뛰어드실 생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간염 보유자가 한 250만에 3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동네 모여 살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회원수가 얼마나 되시죠? 저희 한 4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4만 명한테만 좀 이 히포크라테스 듣게 해달라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이제 제가 그 메일을 보내면서 윤구현 씨의 목소리가 너무 조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달라고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분량 확보를 위해서. 네. 이거 선거 나가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환우에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었어요. 한 3년 전에 일본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일반화된 게 80년대 아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요? 네. 근데 일회용 주사기를 쓰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사기를 좀 완벽히 소독하지 않아서 전파되는 병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정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강제하는 데 좀 시간이 이제 간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이 C형 간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이 훨씬 더 많은데 C형 간염은 92년도에 진단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를 통해서 C형 간염이 전파되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집단 소송들이 좀 진행이 되고, 정부에서는 이게 주사기를 통해 전염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전염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환자한테 치료비를 이제 다 많이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운동을 했던 분이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오늘 윤 총무님 말씀을 많이 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한 멘트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자주 하는 얘기라서요. 선거도 좀 노리시는 것 같고. 저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네요. 저는 국회의원 나갈 일은 없는데. 네, 저는 경희대 박지현입니다. 네.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학교에서 이 근무 시간에 어디 가냐 그러면 방송 출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직 저희가 히포크라테스가 아직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를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알릴 필요는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저는 청년의사신문의 양강모입니다.
우와, 네 의대 붙었다고? 돈 많이 벌겠네. 축하한데. 우리 아들이 의대 갔어, 의대. 나 의사 엄마요. 여러분, 이렇게 의대 갈 때까지만 해도 의사 좋거나 멋진 줄 알았죠? 그럼 뭐합니까? 진료실에 앉아서 하루에 오는 환자 수 세어보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가끔 심평원에서 실사다 뭐다 오면 열받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돈은 못 버는 당신,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청년 의사가 추천해드리는 미래의료 예언, 파괴적 의료 혁신. 파괴가 없으면 혁신도 없다. 지금 당장 읽으세요. 네,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뭐 말 그대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린다는 거죠. 그 대형병원 중에서도 수도권, 또 수도권 중에서도 큰 규모가 아주 큰 빅5 병원, 뭐 이런 곳으로 환자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게 우리 보건의료 현실인데요. 우선 뭐 제가 수치상으로 따져서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그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나를 좀 따져보면,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0년에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은 지방 환자가 240만 7천 명이라고 하고요. 이들에게 지급된 그 진료비, 건강보험 그 급여죠. 급여만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2년 전 2008년에 비해서 환자 수는 18만 7천 명이 늘었고 진료비는 4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강보험 급여비만 따진 거니까 비급여까지 따져서 뭐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죠. 또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병상인데요. 그 병상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이랑 종합병원 병상 수만 봐도 지난 10년 동안 11,000병상이 늘었는데요. 이게 병원 수는 10개만 늘었는데 병상 수는 11,000개가 늘어서 병원 한 개소 늘 때마다 거의 1,000병상짜리 병원이 는 셈이 된 거고요. 또 특히 그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병원,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수가 4개소가 줄었어요. 폐업을 하는 게 4개소인데 오히려 병상 수는 4,000병상 이상 증가해서, 이런 것만 보면 정말 병원들이 얼마나,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이 얼마나 대형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대형화된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쏠리고 있는지,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 제가 몇 가지만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서울로 환자들이 쏠리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빅5에 쏠리는 것만 얘기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 뭐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지만은 빅5로 쏠리는 거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은 빅5의 진료비 총액이 뭐 5조 7천억이래요. 근데 이게 상급 종합병원, 이른바 3차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44개가 있는데 거기서 청구한 진료비 총액의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4개 중에 5개 병원이 3분의 1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빅5 병원이 전국 암 수술의 절반을 하고 있고 장기 이식 수술의 70%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네, 여기서 말하는 빅5 병원이란 흔히 다들 뭐 딱 대형병원 하면 떠오르는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 서울 성모병원을 말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네.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빅5는 뭐 굳이 다 아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오늘의 주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빅5, 그 수도권 쏠림 현상, 특히 빅5 쏠림 현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개원가보다는 조금 더 큰 병원,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조금 나눠서 토론해도 그 분량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일부는 뭐 큰 맥락에 있어서는 같이 얘기하더라도 세세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환자들이 무조건 뭐 대형병원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저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뭐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의학을 공부할 때도 뭐 지역사회 의학이니 뭐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인구만 해도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데 그냥 이대로 가는 거가 뭐가 문제냐. 막말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 공감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공감하는 이유가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의료 공급 체계가 만들어졌던 거는 굉장히 과거 수십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의 의료의 접근성을 얘기할 때는 거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 동네에 있는 병원이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종합병원 가는 거고, 종합병원 간 다음에 더 큰 병원 가는 거고, 이런 식의 의료 공급 체계, 뭐 우리 그 나라에서는 이걸 번역을 의료 전달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의료 공급 체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 이 수십 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일 생활권이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은 한편으로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의료의 판이 짜져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건데, 달리 얘기해 보면 이 현상에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또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양국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면 오늘 토론을 그냥 접어도 되는 거예요? 끝났네요. 문제 없다. 아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있죠. 왜냐면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의료 공급 체계의 틀에 맞춰서 그 전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의료 전달 시스템 자체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그 지역 사회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고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병의원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 쏠림 현상 때문에 본인의 잡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론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 현상 자체는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꼭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KTX 타고 돈 많이 내고 내가 서울 가서 보고 싶은 의사한테 가고 싶은 병원 가서 진료 받겠다. 그걸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그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이제 입장 바꿔놔서 안 갈 이유가 뭐냐라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 나온 장기 이식 수술, 암도 요즘은 뭐 경증암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장기 이식 수술이다, 절반을 빅5가 한다, 그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병원까지 장기 이식을 다 해야 하느냐? 그건 좀 갸웃한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은 평생 이제 관리를 자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러 뭐 제주도에 계신 분이 매번 서울로 와야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 반에 한 번씩 와야 하느냐, 그건 좀 약간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왜 서울로 가는 걸 막느냐라는 말에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환자 단체 입장에서는. 아니, 환자 단체 입장이 아니라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요거는 뭐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회원들, 만성비형간염이나 만성C형간염 환자들 가능하면 의원에서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입원이 필요한 뭐 항병증이 있는 간경변 환자나 간암 환자라면은 뭐 종합병원을 가는 게 맞지만 입원 시설이 또 없으니까요. 내과 의원들은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은 단계다 그러면 의원에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원에서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윤 총무님이 이제 회원들을 관리하는 그 단체 회장 입장에서 더 그 회원들의 편의를 제고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에 차별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입장에서. 차별도 있어요.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회원들은 그러면 왜 큰 병원을 염두에 뒀던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목이 메이시네.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임상의사는 지금 아니지만은 가끔 연락이 와요. 어느 병원에 가는 게 좋으냐, 누구한테 가는 게 좋으냐.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 몇 년 전에 모 대학병원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에는 그 환자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은 같은 병원에 누구로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저렇게 전화가 온대요. 이제 빅5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의 의사들한테 혹시 이 뭐 초대형 병원에 아는 의사 있냐고 소개시켜달라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흔한 일이죠. 네? 요즘에는. 예.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장기 이식 수술이냐 좀 다르지만은 꼭 거기를 가야 모든 병이 다 잘 날 거다. 더 좋은 진료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기 위암이다.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이든지 크게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그러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의사한테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서울로 오고 빅5로 몰리거든요. 그거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더 뭐 환자한테 이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 정보 부분에서 뭐 흔히 요즘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어디가 아파서 검색을 해보고 뉴스 기사 검색을 해봐도 제일 그래도 유명하고 제일 그 분야의 권위자 뭐 이런 분들한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대부분 그런 게 이제 빅5 중심 큰 병원들 뭐 시설 크고 뭐 좋은 의료기기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만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진짜 쏠리는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도 뭐 어디 무슨 상품을 고르더라도 인터넷 사이트면 정보가 좀 많이 노출돼 있는 게 좀 더 신뢰가 가고 하는데 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뭐 공감합니다. 그 무지에 의해서 그 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든지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확실하다. 의료 서비스의 결과는 항상 불확실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 의료 공급자들이나 의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소비자가 느꼈을 때 이 불확실성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맞추쳤을 때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큰 병원일수록 불확실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소비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우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지금 박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위암 수술, 외과의 대표적인 위암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위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거점의 큰 병원을 가더라도 충분히 수술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초기암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모 교수님 예약을 한 달, 두 달 밀려 있는데도 그걸 잡고 기다려 달라고 하고 또 푸시해가지고 미리 들어가려고 하는 이 현상. 이거에 대해서 그 환자단체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이식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간이식으로 제일 유명한 분이 한국에 계시고 전 세계에서 간이식을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 한국에 있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미국에 있는 병원보다 2배를 더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어떤 문의가 오면 다른 병원들도 권해드려요. 조금 더 아래에. 왜냐하면 비용 차이가 일단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예외적인 환자들은 정말 거기서만 치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렇게 권했을 때 순순히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예가 내 가족이 아플 때도 거기를 나는 모시고 갔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좀 이해를 하죠. 왜 그러면 그러냐? 그래서 배경지식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유명한 교수님들은 진료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무슨 설명 듣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이거 해 그러면 네 하고 나와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게 처음에는 좀 괜찮으세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좀 차츰차츰 불만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의료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의료 소비자가 깊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의료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이 공공재의 한쪽으로 쏠림으로써 결국에는 환자들이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고요. 한쪽으로 쏠림으로써 암 환자들이 2개월 최대는 3개월 4개월까지 늦게까지 수술받는 이런 어느 병원에서는 환자가 없어가지고
당일날 입원해가지고 다음날 수술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는 비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된다는 것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든요. 그렇죠. 환자가 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냐. 나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의 이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공공재로서의 의료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의료라는 행위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갔는데 나에게 할 수 있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정말 훌륭한 교수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 한 가지 정답을 알고 그대로 해줄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 의료의 특성상 좀 개인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빅5 병원의 진료가 암인데 진료 물론 초진 때는 좀 10분, 20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2, 3분 만에 끝난다. 이 사람이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환자의 가치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상의할 수 없고 그냥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한테 이게 제일 좋겠네라고 딱 지정해주는. 일단 큰 병원에서는 그런 기계적으로만 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피해가 또 올 수 있다. 피해도 올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의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서울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이제 개선하기는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개선은 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 결국은 그런 얘기야. 환자가 의료에 대한 정보가 좀 이해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의사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잘 쓰느냐 하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KTX 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비용도 결국은 사실은 의료에 쓰이는 비용이거든요. 계산에 안 잡히지만은.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은 돈을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서울로 환자가 쏠리는 것도 분명히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환자들은 자신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갔을 때 어떤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지 잘 몰라요. 실제로 이용해 보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저도 직장에 다닐 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종합병원을 가면은 진료 한 5분 10분 보더라도 반나절은 다 써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교통도 시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 예약 시간이 있지만 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진료를 볼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정말 3시간? 정말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짧으면 3시간, 길면 한 4시간 정도를 쓰는데 의료는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방이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장흥에 계시는 분이 서울로 병원을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비형간염 보기 전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시는 분이 부인과 함께 장흥에서 광주까지 버스 타고 오셔서 광주에서 KTX 타고 서울 오신 다음에 또 거기서 또 한참 30-40분 가서 그 병원에 가셔서 이 생활을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개인적으로 굉장한 낭비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좀 한참 시간이 걸렸죠. 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환자 개인적으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환자 개인의 비용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전체 의료 자원을 쓰는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이게? 사실 지방병원은 심각한 경영난과 그리고 그렇죠. 전공의 수련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이미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몰리고, 환자가 많이 몰린다라는 얘기는 스텝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교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치료 볼 수 있는 교수를 늘리게 되고, 교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교수 숫자하고 전공의 숫자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모든 병원이 그렇긴 한데, 인턴 숫자보다 전공의 숫자가 늘고 있잖아요. 근데 대형 병원 같은 경우 전공의 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당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네 소속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타 병원, 수련병원 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큰 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전공의 숫자가 확 늘어나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의 그 부속병원에는 전공의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항상 미달입니다. 특히 메이저과들은 특히 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지방병원에는 환자도 줄어들고 수련의도 줄어들고 환자가 줄어드니까 케이스도 줄어들고 수련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악순환을 겪으면서 전공의들은 또 더 서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에는 서울에 있는 그 빅5 같은 거는 왜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뭐 의과대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 병원을 새로 져야 된다고 하지만 그 병원은 계속 비게 되고.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병원들이 없어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만 남는다.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실제 불가능하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병원을 어느 정도 그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유지를 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상적으로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 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긍정의 메시지를 줬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론이 필요한 거고 절충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환자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뭐 병원 있으면 되지. 그냥 많지 않더라도. 근데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응급 상황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없으면 아쉽죠. 그러니까 있을 땐 잘 모르죠. 있으면 좋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갑작스럽게 뭐 오늘 당장 교통사고 나서 뭐 중증 외상 상태여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로 갈 수가 없다. 그럼 지역에서 수술을 일단 수술을 받더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수술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응급실이 이제 당직 형태로 돌아갈 텐데 당직을 볼 의사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개별 의사들의 그 부하도 많이 이제 쌓이게 되고 또 그렇게 근로의 질이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근무한 의사도 더 큰 병원 쪽으로 가고 싶어 할 거고요. 아니면은 뭐 대학병원 생활을 해서 뭐하냐, 난 개원일을 하려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응급실 때문이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어떤 튼실한 병원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계속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방면에서 뭐 그 환자들 개개인한테도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뭐 그런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좀 완화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잖아요. 근데 특히 작년에 많이 여러 가지 의료 전달 체계를 재정립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52개 경증 질환을 정해서 그 질환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을 찾으면 약값을 더 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문턱을 높이는 거고 그런 정책을 내놓았고 또 동네 의원들을 좀 많이 이용해라 하면서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를 좀 10% 좀 더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내놨잖아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서울로 쏠리는 문제가 이 의료나 병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이나 문화, 산업 굉장히 뭐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의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의 역할이 뭐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고려 없이 90년대 초에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 아산병원하고 삼성 서울병원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어떤 문제들을 계속 불러일으켰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 아산병원이 삼성의료원하고 문제를 일으켰나요? 이게 두 병원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논란이 되게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굉장히 자본화가 되고 그런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굉장히 명성 있는 병원 중에 뭐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엄격히 얘기하면은 기업의 역할은 아주 긍정적으로 뭐 본다면은 그냥 돈만 기부하고 뒤로 빠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경영하는 지금 어떻게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빅5도 보면 같은 구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취재차에 해외에 있는 큰 병원들 가보면 기업이 만든 병원은 아닐지라도
그 대형 병원은 기업화돼 있는 건 맞습니다. 기업화돼 있는 거랑 기업이 하는 네, 거랑은 맞아요. 또 다르죠. 그게 다른데 뭐가 다른지 아직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업이 직접 재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재단을 비영리 그 의료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 저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아는데 그게 오늘의 주제하고 맞닿아 있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정책의 문제라는 거죠. 뭐 의과대학 설립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김영삼 정부 때 93년에서 98년까지 5년 동안 의과대학이 몇 개 생겼는 줄 아세요? 몇 개 생겼습니까? 9개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런 논리가 있었던 거죠. 이제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어야지 이 의료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한다. 그렇죠. 지금 또 그 논리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쪽도 예. 추진하고 있고. 근데 지금 서울에 와 있는 대학병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는. 그렇죠. 지역에 생겼지만 그 병원은 협력병원들은 대부분 다 대표적인 돼요. 협력병원 서울에 있죠. 그래서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이 아닌데 이제 부속 병원을 서울 수도권에 갖고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20개 가까이, 절반 가까이가 서울 수도권의 그렇죠.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영삼 정부 때 이미 그런 의료 관련된 정책이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만은 이런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대기업 병원의 역할이라든지 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과거에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설립된 그런 의과대학 부속병원들이 다 서울에 모여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쪽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형 병원들의 역할은 그럼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서울 아산병원이 대학 부속병원이 아닙니다. 그죠? 삼성 서울병원도 대학 부속병원이 아니죠. 네. 그리고 거기 말고 다른 대학도 저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대학도 있어요. 의과대학을 설립할 때 네. 어느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을 세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속병원을 짓지 못해서 네. 뭐 신입생 정원 감축 그런 그 징계를 받은 대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의과대학 난립하고 그 논리가 지역사회에 또 의료 공급 체제를 시스템을 확고히 하겠다는 명분을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뭐 지역에서 뭐 예과하고 본과 초기에만 공부하고 심지어는 나머지 그 학부과정도 서울에 올라와서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리고 메인 병원들은 협력병원 형태로 다 서울에 있고 이런 문제들은 과거의 실수죠. 그 정책 실패고 그거는 뭐 확실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과거에 내놓은 정책들이 실패함으로써 쌓여서 오늘날에 지금 그렇죠. 저는 뭐 그게 이제 갑자기 몇 년 됐죠. 사이에 정책의 실패로 된 거는 아니고 굉장히 역사가 예. 깊다는 얘기죠. 좀 전에 송 기자가 질문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 삼성이나 뭐 현대 같은 대기업의 진출 이 부분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명분으로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했다? 아,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네. 아니, 그 말씀을 아까 굉장히 비중 있게 초반에 말씀을 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쪽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대기업이 병원에 진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았어요. 보면 굉장히 서비스 개선되면서 그 이후에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개선이 됐고 환자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제 배려하고 뭐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뭐 첨단 기술과 뭐 장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그냥 마냥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의료 전체 큰 틀에서 그런 병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바라보는 시각을 뭐 다양하게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당시에 대기업이 병원 서비스에 진출했던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의 의료 공급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의사였어요. 근데 대기업이 들어오고 나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의 주체가 의사보다는 병원이 된 거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당시에 있었던 변화는 그게 굉장히 컸다라고 느끼고 그게 나타난 것이 병원에서 이제 부대 서비스 그리고 의사들도 서비스 제공자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를 강조하게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시대적 변화 속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게 나타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의료의 본질이 가려지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비약적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의사 선생님 50분을 소개해드릴 손칼이에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뻐, 아직 미혼이야. 이 기자가 10년 동안 인터뷰한 의사들이 더 이뻐. 하루는 수원에서 정신질환 장애인들이랑 카페를 차린 정신과 의사를 인터뷰하는데 마음이 글래머야. 또 하루는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를 맡았던 법의학 교수를 만났는데 치명적이야. 미스테리하거든. 이렇게 특이하고 감동스러운 의사 선생님이 50분이나 소개되어 있는 책은 굿닥터 풀닥터예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전공의 수련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그 숫자가 감소하면서 사실은 외과 의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케이스가 줄어들면은 손이 놀게 되잖아요. 그런 시력의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환자들한테서는 불안 요인으로 더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지방병원의 현실이 아닌가. 여기까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자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가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서울대 병원장이신 분이 간암이 생기셨는데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안 받은 사건이 있었죠. 네, 외과 선생님들은 아실 만한 내용인데 그래서 어디서 받았나요? 전 모릅니다. 아산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간암 수술이기 때문에 그쪽이 뭐 사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다시 다 그 의국 동문이고 네. 약간 특화된 교수님 있으면은 수술팀을 아예 그 공수해가지고 본인이 있는 병원에서 받는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그 아산병원의 유명한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신데 전 세계적으로 그 간 외과 수술에서 가장 저명한 분이신데 서울대에서 강의를 한 번도 못했다. 마찰이 있는 거죠. 자기 이제 출신 병원 자기 이제 모교와 마찰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이런 거는 진짜 뒷얘기 같아요. 아니 이거는 꽤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이게 더 재밌는.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꽤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이게 외과 시술은 그만큼 손기술, 저희 두 분이 외과 선생님이라니까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장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현실적으로는 돈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환자 부담을 건드리는 것인데 서울까지 오는 교통비나 이런 게 부담스러운 환자는 지방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 시골 환자 되게 많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뭐 도청 소재지가 있는 병원이다 그러면 그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 환자보다는 그 주변의 농촌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현재는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방법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얘기인데 환자단체 대표가 그 의료 공급 체계에 있어서 물론 그 방향으로 정부도 가고 싶어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특히 빅5 병원 같은 경우는 4차 병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완전히 차등하거나 아니면은 제한을 그 지역 그 거점에다 두거나 하는 방향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걸 환자단체에서 얘기한다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주제 아닌가요? 저는 이 문제가 그 올해 선거를 지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서 야당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쪽에서 뭐 작년에 무상급식 가지고선 이슈를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무상의료로 가겠다라는 이제 아젠다를 끌고 나왔죠. 근데 무상의료가 됐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소비자를 어떻게 규제하는 문제거든요. 수요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근데 그거를 돈으로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돈으로 통제하는 거에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방금 분명히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돈밖에 없다. 규제할 수는.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재 정책으로서는 그거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양강모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의료기관으로 해서 3차 기관에서 보내는 환자들만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지금 뭐 자기 TV에 유명한 의사 나오면은 나 저 사람한테 진료 받을래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상의료로 가면은 그걸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대부분의 그 환자 본인 부담이 이렇게 매우 적은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무상의료 주장하는 전제가 사람들은 무상의료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자유방임형으로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료 전달 체계를 강제할 필요는 있다. 강제할 필요는 있다. 네. 그걸 돈으로 아니죠. 돈으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돈밖에 없고 왜 그러세요? 현재로서는 돈밖에 없고. 우린 각을 세워야 된다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또 워낙 많잖아요. 지금 분명한 거는 지금같이 거의 자유방임에 가까운 그런 의료 전달 체계를 그냥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렇죠. 사회보험 방식을 하는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있나요? 뭐 없지 않나요? 아니,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정부도 좀 문턱을 높이려고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는 정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실효성. 네. 정부가 내놓은 실효성이... 정책들은 다 돈을 가지고 하는 정책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니 돈만 가지고 이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돈 아닌 걸로? 결국은 돈으로 규제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진료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진료 의뢰서를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그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화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핵심인 거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시행이 된 그 경증 질환에 대해서 약집 차등하는 거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환자한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들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학병원에 다니는 환자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경증 환자들은 만성 경증 환자들 약 하나나 2개 먹는다. 환자 약값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진료비 차지하는 약값 차이가 1,000원, 얼마 2,000원 더 내는 거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어차피 종합병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그렇죠. 부담할 수 있다. 아무 의미가 모를걸요. 아마 자기 약제비가 줄었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받을 겁니다. 늘었네라는 느낌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들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세이브한다라는 얘기는 뭐 저희도 뭐 여러 번 기사를 썼습니다. 경증질환 분류나 선택의원제 역시 그런 의료 공급 체계를,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는 데는 그냥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강보험, 우리 그 보험카드 보면 제일 첫 줄에 적혀 있잖아요. 경증 질환은 가까운 동네 의원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써 있지만 그것처럼 의미 없는 구호만 얘기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과연 이 그 의료 공급 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상상을 다시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소설을 써도 좋고요. 저는 환자단체 입장이라기보다는 제일 현실적으로 하기 좋은 거는 대학병원들이 외래에서 지금 외래를 봐서 얻는 이익이 더 많거든요. 수술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외래를 좀 강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의원들과 경쟁을 하잖아요. 외래 환자를 놓고선. 근데 그거를 본연의 임무인 뭐 수술이나 이쪽에다 보다 많은 이제 숟가락을 더 하고 외래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러면은 대학병원은 지금 경영 안 될걸요? 그건 이제 숟가락을 어떻게 조정을 하냐의 문제지 아니겠습니까? 수술이나 이쪽에 대해서.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큰 방향성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정책들이랑 방향성 같아요. 정부가 지금 의료기관별로 종별 업무 그 고시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의원급에서는 외래 환자를 보고 병원급에서는 뭐 입원 환자 보고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보도록 업무 고시까지 제정해놓고, 그리고 문턱은 약값을 좀 높이는 종합병원이랑 약값 높이는 그러니까 큰 방향성을 뭘 어떻게 얼마나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까?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맞지 않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이런 정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하면 좀 얘기가 풀어가는 게 좀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외래를 볼 시간에 수술을 하나 더 하고 외래를 오는 환자들한테 당신은 어디 가더라도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다. 지금 의원에서도 환자를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대학병원 가면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가능하면 환자를 좀 붙잡고 큰 병원에 좀 늦게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게 결과적으로 환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은 하루에 75명 이상 진료하면은 차등수가로 이제 돈을 조금씩 받기 시작을 하는데, 대학병원은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하루에 3시간 동안 100명을 보건 200명을 보건 다 뭐 정상적인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규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래를 환자를 같은 시간에 외래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라는 느낌을 대학병원에 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외래로 오는 환자를 당신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병원을 가게 되면 충분히 훌륭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쪽에서 필요하면 다시 우리한테 보내줄 겁니다. 라는 또 신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게 어려워도 그 노력은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 이런저런 정책이 아무리 나와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역할 같은 것도 계속 강화를 시키면 강화시켜 나가야지, 지금 우리나라 아무리 교통 발달하고 조그만 나라라고 해서 그냥 이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성비형 간염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가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의원에 갔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이상은 못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이런 위원회 불러서 제가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정책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학병원과 이제 의원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저는 만성질환자가 자기 병을 관리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치료의 목표를 이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환자들이 치료의 목표를 잘 모릅니다.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들이, 의사는 당연히 머릿속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설명조차 안 하는 문제들인데, 환자들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만성비형 간염이다 그러면 환자 완치시키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환자는 완치가 목표예요.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근데 의사는 바이러스 억제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 약을 썼더니 굉장히 잘 돼요. 근데 환자는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환자들의 좀 인식도 변화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누군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대학병원은 그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 이야기하면서 이해하고 또 인간적인 관계도 좀 맺어지고요. 라포도 생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인식을 시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든 의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방향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방향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명 선택의원제라고 얘기를 하죠. 선택의원제 이름 가지고도 의사들 반발, 단골 의사제는 어떤 반발이 많아서 지금은 그 선택의원제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택의원제도 똑같이 유인책을 둔 거죠. 환자들한테 아무리 너네 동네 의원 가라 한다고 해서 가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큰 병원 가면 왠지 내가 이 병 말고도 좀 다른 병을 알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 이런 거, 또 신뢰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데, 가는 사람들 발길을 동네 의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같다고 하면 그럼 이 정책도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제 보건의료 당국에서 이런 저런 정책을 많이 펴는데, 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돈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그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규제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처벌한다, 그런 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 어떤 정책을 피려면 사실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윤 총무님 말씀을 들으면서 환우의 단체에 이렇게 몸을 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공급자 위주의 현재 의료 시스템에 어쩔 수 없다, 인정해야 된다, 돈을 가지고 각을 세우기로 차별한다. 아니, 이게 각을 세우려고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B형 간염 환우회에서 클리닉을 이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당 클리닉 일부 클리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B형 간염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 못하는 데도 있다라고 불만을 얘기하신 적도 있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일반 동네 병원을 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 이제 만성질환 중에서 B형 간염이 좀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쓰는 치료가 나온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B형 간염이라는 병과
그러니까 99년 이후의 비형간염이라는 병과 그 이전의 비형간염은 전혀 다른 병이거든요. 치료 목표도 다르고 병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근데 이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원한 내과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환자 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진 분들은 과거에 99년 이전의 지식을 가지고 진료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탈이 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일정 정도 지식 이상을 가진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름대로 다 이제 자료를 또 얻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관련 학회 소속이라든가 대회비이지만 나름대로 구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작업들을 예전부터 해왔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이 환자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좀 고민을 해봤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또 그 얘기는 현재 의료 공급 시스템을 그냥 소비자한테 펼쳐놓고 알아서 네. 가세요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우리나라 개원이들은 대부분 전문의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자기가 분명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내세우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얘기를 전혀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형간염을 내가 주로 봤다 그러면은 비형간염 환자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서 주로 비형간염 환자를 봤어요. 그러면 다른 환자들이 안 오거든요. 그런 고민이 또 있고요. 또 자기 전공 과목을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것도 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1차 의료기관을 저는 제일 바람직한 거는 만성질환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주로 관심이 있는 병을 거의 주치의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의료기관을 꾸준히 어떤 병이든 이용을 하면서 그 의사와 상의를 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부의 노력들, 경증질환 분류하고 그 1차 의료기관에다가 경증질환 환자를 몰기 위해서 금전적인 유인책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실효성은 못 가질지언정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경증질환 분류 같은 경우에 당뇨 고혈압을 일단 뭉뚱그려가지고 경증이라고 묶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죠. 그 질환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좀 더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시도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정책할 때 저는 좀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당뇨병도 질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고혈압도 질병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이거를 무조건 1차 진료 기관에다가 묶어준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 환자는 상황에 따라서 1차 의료기관에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의학적인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그 상황에 맞게끔 제도화가 돼야 되겠죠. 세분화돼가지고. 그래서 큰 병원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통합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1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대로의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붙잡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3차 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 나름대로의 또 고민 때문에 1차 의료기관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윤 총무님이 얘기했는데 만성질환 관리를 비형간염은 좀 특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또 다 특수하겠죠. 다른 질환이죠. 네. 그러면 1차 의료기관이 못 믿어온 부분이 환자단체 입장에서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좀 안 된 얘기지만 현재 의료기관들의 한 부분의 문제점이 이 의료 공급 체계를 원래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의 질평가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소비자들의 불신을 쌓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그냥 큰 병원 가겠다라고 그렇죠. 만든 거거든요. 그 부분을 환자단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의아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정책을 펼 거냐 해서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한번 좀 정비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송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증 환자 약제비 차등화 정책이라든지 그 방향은 맞는 거다. 그리고 잘 운영하면은 분명히 득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제도는 정책들은 어떤가요? 선택의원제는 저는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의료시장에 들어왔을 때 바뀐 문화가 제도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이라는 곳을 이용하는 느낌을 바꿨죠.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항상 주눅 들어있고 교수님한테 이제 굽신거려야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 분위기에서 다른 소비재처럼 내가
당연한 권리를 누린다라는 느낌을 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형 병원들이 그 기업 다른 또 대형 병원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현재로서는 제 경험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서울대병원 좀 아직도 안 바뀐 부분이 있죠. 그 분위기를 다 갔어요. 그래서 3차 진료기관들, 특히 서울에 있는 빅5라고 하는 병원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제도 때문에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니 저는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학병원의 문제점, 기계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환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신밀하게 다가가는데 한계가 되는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되는 것들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뭐 하루에 뭐 75명 꽉 채우고 한데 지장이 없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냥 아니요, 1분을 아니요. 듣더라도 왠지 신뢰도가 있는 사람한테 말을 듣고 싶어서 대형병원을 찾는 게 한편으로는 아닐까. 의료가 굉장히 정형화돼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아웃풋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료 시간이 굳이 길어질 필요가 없어진 거고 그걸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주로 이제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 뭐 급성 질환이라면 저는 큰 병원 가는 게 이해가 돼요. 어떤 당장 수술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뭐 좀 거리를 두고 단기간 이용하고 그냥 오면 되니까. 근데 병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료 행위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고 문화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맞는데요. 제가 그게 이의를 다는 거는 1분 진료 하나, 네. 5분 진료 하나. 그 결국에는 생활의 습관을 바꿔야지 되는 만성질환에 있어가지고는 5분이나 1분이나 사람 습관 못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그걸 5분을 가지고 그 소비자를 가지고 오히려 괴롭히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오히려 생활 속의 습관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의원에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건강관리 서비스나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네, 있는 네. 그런 실정이 아닐까. 그게 뭐 충분한 신뢰관계나 아니면은 그 환자가 병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 왔을 때의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그 환자들한테 당신과 나의 그 환자한테 어느 질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고 단적인 일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비형 간염 보유자 같은 경우는 많은 선생님들이 술을 절대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저한테 폭탄주를 주신 대학 교수님도 대학병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저한테 폭탄주를 주시더라고요. 대신 뭐 어떤 분은 그 아주 유명한 분인데 간식 받으신 분들한테 맥주 한 잔씩 따라주시고 이러신 분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윤구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병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사실 이 정도의 음주량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자주만 아니라면 이런 거에 대한 이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씩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그 잘 안정되어 있는 환자들 간경변이 없고 그러면은 약간의 음주, 소주 반병이네 일주일에 한 번 이내로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료실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네. 윤총무님은 하루에 그 일주일에 주중에 워킹데이에 의사 안 만나는 날이 있어요? 네. 의사 안 만나는 날 있나요? 많죠. 네. 제가 알기로는 윤총무님은 의사랑 굉장히 많이 대화를 나누시는 분 중에 한 분. 특혜를 받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네. 그 정도 교육, 그 친밀도를 가지고 밥 같이 먹으면서 술도 같이 하면서 이런 B형 간염의 그 만성 B형 간염의 특징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받으신 분하고 그리고 5분이 아니라 뭐 설령 30분의 교육을 받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병원에 가가지고 받는 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점을 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저희와 같이 이렇게 뜻을 두신 분들 병원 잘 되거든요. 잘 되고 하는데 하세요. 제가 아까 박 교수님이 결국 이런저런 정책이 내놓았는데 정책 방향은 다 옳았는데 이게 실효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돈을 안 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지적들을 정부도 그동안 꾸준히 받아왔겠죠. 그래서 올해는 좀 인센티브를 조금씩 준다고 하면서 유인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뭐 대부분이 환자죠. 환자들한테 그 약값이랑 뭐 진찰료 이렇게 깎아주는 인센티브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선택의원제도 좀 잘 지키는 의원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정도 말고 더
필요하다는. 선택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4월달 시작이죠. 네, 시작인데 확정이 된 건가요? 네, 확정인데 이게 기존 처음 방식대로 환자 한 명이 의원 하나를 정해서 등록해서 의원은 환자 관리표를 써서 공단에 내서 그 환자 관리표로 인해서 돈을 받고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냥 환자가 다니던 의원을 계속 다니면 되는, 따로 등록을 하죠. 그러면은 선택의원제를 하게 되면은 환자한테 이 환자가 뭐 금전적인 이익이 있나요? 네, 진찰료가 30% 본인 부담금. 그러면은 의사한테는 금전적인 이익이 있나요? 있죠. 네, 있습니까? 딱 정해진, 아직 확정 주겠다고는 했는데 그게 몇 %다, 수가 가산을 얼마를 해주겠다라고 정해진 건 아직. 그럼 의사협회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은 선택의원제에 대해서 찬성. 네, 완화된 민초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불신이 많기 때문에 불신이. 그런 부분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다 불신을 가지고 반대할 겁니다. 이 계획대로 안 할 것이다. 외고 변화될 수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 환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 하거든요. 시민단체들은. 그거를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냐 라는 정책. 완화시킨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초반에 그 박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제가 찬성을 표를 잠깐 의사표현을 했던 게 이런 스토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규제 완화를 완전히 시장에다가 둔다고 하면 빅5 병원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만약 커지고 이 병원들이 각 지방에다가 어떻게 보면 병원을 인수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통합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클리닉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지정제 폐지로 가는 방향과 맞물릴 수 있죠. 시장 논리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주 크기도 될까 말까 하는데 미국에도 뭐 한 주를 커버하는 그 의료 공급자와 그리고 보험회사가 커버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두 개 정도의 그런 보험 시스템이 민영 의료 보험 시스템이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환자 중심의 케어가 가능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점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경증일 때는 경증 질환을 클리닉에서 커버하고 이 환자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이득이 이 환자가 악화되는 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중증일 경우에는 큰 병원에서 빨리 조기 치료하고 다시 클리닉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식의 통합의료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규제를 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싼 의료제도 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아예 지역에다 묶어놓거나 아니면은 서울에는 병상 더 확대 못하게 규제를 하거나 1차, 2차, 3차 과거의 시스템이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더 강화시켜가지고 묶어버리자. 이거는 당장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싫어하는 걸 수는 있지만 애매하게도 이게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 아낄 수도 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행복한 길일 수도 있죠. 저는 후자를 지원해요. 국장님이 저 설날 때 윷놀이 열심히 하셨나 보네. 뭐 아니면 도로 가자고. 아니 근데 저는 후자를 지지하고요. 그러니까 도로 가자는 거죠. 뭐 아니면 도로 좀 선명하게 하자면 사회적 합의가 이것 중에서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당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는 좋고 돈 내는 거는 싫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많이 국민들이 모르고 결국 올해 선거에서 만약에 그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상 의료를 이슈화 시킨다 그러면 그게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 올해 거친다 그러면 그건 전 찬성해요. 낭비가 아니라고 봐요. 언젠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 의협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무슨 건 나오면은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논의를 하되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너네 이거 감수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감수한다 그러면은 가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양 국장님 지적이 중요하신 것 같아. 이게 어정쩡하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무상의료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그런 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죠. 거고. 당신은 앞으로는 절대로 TV에 나오는 의사 당신 마음대로 못 만납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자유방임적인 그런 쪽으로 가면은 내가 기꺼이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핵심을 잘 찌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캐릭터 잡아가시나요? 중간에서 여기서라도 잡으려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나라 정말 싸고 효율적인 이렇게 하는 나라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죠.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선택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비용은 싸게 드는. 근데 둘 중에 하나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얘기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에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긴 했지만 뭐 실효성 논란도 있고 한 상황에서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환자 쏠림 현상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거 조금 되짚어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의 역할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의사의 역할이 있고, 또 의과대학이나 병원의 역할이 있고, 또 환자와 시민들의 역할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뭐 조금씩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의과대학이나 병원의 역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역할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역할 얘기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까 뭐 서울대학을 뭐 찝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이 뭔지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마다 어떤 조직이든지 고유한 사명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저 생존하는 게 유일한 그런 뭐 지상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몸집 불리고 뭐 하고 다른데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허덕거리고 굉장히 힘들게 가는 것 같은데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조직의 고유한 사명이 뭔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카톨릭 같은 경우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제 종교가 이제 배경이 있는 학교면은 그 이념을 구현하는데 또 어느 정도 역할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기업이 출자한 병원은 돈을 버는 게 본연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네, 오늘은 1시간 넘게 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뭐 많이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너무 처절해 보인다. 아 그런가? 도도하게 나가 그냥. 그래도 처음엔 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니면 청년서 홈페이지 아니면 아이튠즈 팟캐스트 리뷰란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궁금하신 점들 남겨드리면 바로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이 보건의료 관련된 거는 이렇게 심각하게 좀 논의가 되고 좀 논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이제 지금 보건의료 제도 관련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좀 쉽게 어떻게 얘기해 보려고 막 얘기를 한 셈인데 사실은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게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일반 대중들도 이런 거를 알고 토론에 참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정확한데요. 이거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소비자들이 자기가 이용할 보건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투표로 결정하는 시기가 오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거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얘기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 뭐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자 그 소비자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무상의료가 마냥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둘 다 굉장히 그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고 있으니까요. 제발 들으시고 피드백 주십시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의료보험 제도 개혁이 나왔었어요. 힐러리가 수장을 맡아서 하다가 실패를 결국을 했죠. 그래서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국의 의료제 미국 형태로 가는 것들이 얼마나 재앙이 되는지를 알리는 게 저희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정말 맹장수술하는데 얼마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때였는데 지금은 좀 반대가 됐더라고요. 지나치게 이게 과장이 돼서 사소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처럼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좀 과장됐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주변에 또 인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인맥을 좀 보여주세요. 뭐 원하시면 정말 방송부터 들어가세요. 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양강모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의료제도가 정말 힘들게 오다가 결국 지난번 대선 때문에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